발버둥치다. 박하령 장편소설. 자음과 모음 출판사. 2. 나는 조잘되고 싶다. 지니수와 더 연락을 안 했다면 그날의 거짓말도 일일상으로 끝이 났으리라.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안 보면 땡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지 않았다. 운명적인 건 절대 아니고 구조적으로 말이다. 과학 문명의 발달은 우리를 부추겼다. 손에 이식된 듯한 핸드폰 덕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서로에게 말을 건넬 수 있었으니까. 물론 처음 희수에게 톡이 왔을 땐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양심이 그날의 거짓말을 상기시키며 나를 째려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톡 따위는 절대 하지 않는 무심한 캐릭터처럼 희수의 이름 옆에 붙은 빨간 숫자를 무시했다. 한 일주일 정도? 하지만 어느 날 난 좀비한테 물린 무엇처럼 나도 모르게 톡을 열고 들어가 미친 듯이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사실 그날은 정말 말이 하고 싶어 미칠 것 같았다. 콸콸 쏟아지는 수도꼭지의 물을 손바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고인 말들이 넘쳐나서 신경줄을 다 꼬아버릴 정도로 용트림을 하고 있었다고나 할까? 주은이와 싸워서 말을 안 섞은 지 며칠이 지났을 즈음이었다. 정말 별것도 아닌 일로 다투었건만 주은인 나하고 화해할 생각은 안 하고 보란듯이 다른 애들과 몰려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내내 기절할 정도로 우울했는데 거기에 모의고사 성적까지도 엉망으로 나와서 무력감에 사지가 절단된 것 같았다. 사지가 절단돼서 몸통만 있는 내가 꼼짝 못하고 간신히 눈동자만 굴리고 있는데 내 옆으로 털이 북슬북슬 달린 거미같이 생긴 벌레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그런 기분이랄까? 그렇게 무섭고 음울한 마음을 풀어낼 실마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몰라서 미칠 것 같았다. 누군가에게든 구원받고 싶은 애절함으로 우울을 길에 질질 흘리며 간신히 집에 왔다. 절절한 내 눈빛을 본 엄마가 손으로 말을 시작했다. 너 표정 나쁘다. 왜? 우울해. 아파? 아니. 친구 싸웠어? 아니. 공부? 힘들다? 나 안타깝다. 공부? 아니. 학교? 쌤 혼났어? 아니. 너 원해 뭐? 나 잘게. 엄마와 이야기하고 있자니 마음이 더 답답해졌다. 마치 콘센트가 없는 빈 벽에 플러그를 들고 마구잡이로 찔러대는 기분이랄까? 애써 손을 움직여댄 엄마로서는 나의 이런 표현이 정말 억울할 수 있겠지만 내겐 엄마의 말이 접촉불량 상태의 라디오처럼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와닿는 것 같아 갑갑했다. 내 마음을 충분히 전할 수가 없었으니까. 방에 들어와 난 침대에 앉아 맘껏 소리를 질렀다. 어차피 엄마 아빠는 못 듣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아우성 정도는 얼마든지 내 맘대로 내지를 수 있다. 발을 굴러도 되고 화풀이 삼아 책을 방바닥에 패대기 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걸로는 기분이 안 풀린다. 태생적으로 꼬리를 언뜻 내비치고 다니면서 들키고 싶어하는 비밀처럼 화풀이용 아우성이나 패대기 역시 관객이 필요하다. 고로 우리 집에서의 아우성은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난 정말로 말이 하고 싶었다. 내 안에 복잡하고도 알쏭달쏭한 감정들, 알이 꽉 찬 포도송이처럼 내 맘에 줄줄이 열려있는 그 미묘한 마음들을 하나씩 따서 터뜨려내고 싶었다. 누군가를 향해서 말이다. 주은이에 대한 서운함, 아마도 그건 내 열등의식에서 온 것 같은데 그 열등의식은 어쩌면 그 애가 나를 약간 무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온 것이고 나를 무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의 근거는 우리 집이 주은이네보다 못 살아서 그런 걸지도 모르며 또 엄마 아빠가 장애인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주은이는 과연 그럴까?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 말이 내게는 비아냥으로 들린다. 걔는 그게 자기 부모님의 언어 습관이어서 자기도 모르게 쓰게 된다고 변명하지만 난 그 말이 믿기지 않는다. 자기가 나보다 항상 한 계단 위에 올라서 있는 듯한 태도로 모든 이야기를 받아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닐까? 그렇담 자기가 나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는 근거는 뭘까? 외모? 성적? 난 그 어떤 것도 그 애보다 하위에 있지 않은데. 그리고 매번 말로는 내가 최고의 절친이라고 하면서 늘 초등학교 때 친구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주은이는 사립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아무래도 생활 환경이 비슷한 애들끼리 공감대가 많아서 더 그런 건 아닐까? 그리고 또 요새 왜 하필 나와 싸운 적이 있는 승미랑 보란듯이 같이 다니는 이유는 뭐지? 등등.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엄마한테 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복잡 미묘하게 감정이 얽힌 이야기를 어떻게 수어로 일일이 다 풀어낼 수 있단 말인가? 무슨 재주로? 손을 아무리 화려하게 요동치며 흔들어댄다 한들 거기에 담아 전할 수 있는 말은 한계가 있다. 조사도 없이 단어의 나열로 전해야 하는 수어로는 내 말을 다 할 수가 없다. 물론 엄마는 구화를 하기 때문에 내 입을 보고 내 말을 들을 수는 있다. 하지만 구화는 수어의 오디오 파트를 담당하는 것일 뿐 수어가 안 되는 구화만으로 말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건 아니다. 말해, 천천히, 오래오래. 언젠가 내가 답답해하는 표정을 짓자 엄마는 나를 앉혀놓고 눈을 맞추며 긴 이야기를 풀어내라고 했다. 나도 그럴 작정이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말이 되어서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려고 들면 난 늘 내 머릿속 모든 생각을 토막토막 잘라내어 단어들로 줄을 세운다. 그게 습관이 되어 있다. 조사, 수식어, 은유, 유추 그 모든 것을 다 잘라내고 순도 높은 사실로 된 단어들만 줄 세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엉킨 마음을 전하는 게 정말 어렵다. 나조차도 잘 모르는 그 요사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간단 명료하게 전할 수 있단 말인가. 감탄사나 억양을 넣고 말과 말 사이에 점도 찍고 콧소리도 섞어야 간신히 전해질 것 같은 내 마음을 어떻게 전하지? 어쩌다가 애써서 팩트로 나열한 말들을 되돌아보면 마치 세계 문학 작품을 대충의 줄거리로만 요약해 놓은 걸 볼 때의 허망함 같은 기분이 들거나 아니면 성근 발 아래로 알맹이가 다 빠져나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바구니를 볼 때의 막막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서 난 일부러 입꼬리를 과장되게 올려 웃으며 할 말 없어 라고 엄마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날 난 속으로는 긴 말을 늘어놓았다. 엄마, 사실만 늘어놓는 것만으로는 내 말을 다 전달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한 땀 한 땀 자잘한 보폭의 바느질로 퀼트를 하듯이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땀땀이 말로 늘어놓고 싶은 게 있다고요. 사이사이 감탄사도 넣고 발레리나처럼 발끝을 경쾌하게 올리는 듯한 억양도 싫어서 수려한 표현으로 내 말에 알록달록한 색깔도 입히고 싶다고요. 알아요? 엄마는 모른다. 그건 희망을 품고 진득하게 기다린다고 언젠가 알게 되는 게 아니다. 그게 내 엄마다. 그래서 난 화가 난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사실은 수어로 전달할 수 없어서 엄마와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말할 수 없는 내용 때문이란 걸 알면서도 그게 아니라고 수어의 한계 때문이라며 애써 초점을 돌리고 있는 나 자신이 싫어서다. 그래서 난 희수를 상대로 거품을 뿜어내듯이 부걱부걱 말을 쏟아내었던 것 같다. 앗, 미안. 그동안 폰이 고장났어. 이렇게 거짓 변명을 앞세운 서두로 시작해서 희수에게 닥치는 대로 이야기를 했다. 서로에 대해 아는 바가 많지 않으니 할 얘기는 무궁무진했다.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취미, 진로 이야기 등등 우리가 안 가본 미개척지를 둘이서 말로 훑어나가는 재미가 쏠쏠했다. 게다가 신기하게도 희수와는 말이 잘 통했다. 대다수의 남학생은
뭔가를 물으면 늘 단답형으로 스매싱하듯이 말을 끊어내는 편인데 희수는 달랐다. 내가 던진 말을 받아 자기식대로 해석도 하고 때로는 변형된 무엇으로 보여주면서 내가 긴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게 자극을 하기도 했다. 우린 마치 잘 맞는 배드민턴 커플처럼 오랜 시간 공을 주고받으며 즐길 수 있었다. 허공을 가로질러 날렵한 비행을 하는 하얀 치마를 입은 셔틀콕의 뒷모습이 얼마나 근사하던지. 내 안에 엉켜 있었던 마음의 실이 줄줄 풀려나왔다. 그리고 그 줄은 잘 갈무리 되어 나뉜 뒤 단정하게 엮인 튼실한 밧줄이 되어 차곡차곡 쌓인다. 그러면 난 그것들을 수거해 마음의 서랍 안에 넣고 그 앞에 색인까지 붙인다. 그러고 나면 기분은 최고가 된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다 좋을 수만은 없었다. 왜냐하면 희수를 상대로 거짓말을 계속해야 했으니까. 적어도 우리 부모님에 관해서는 말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아빠와 첼리스트인 엄마. 그렇게 설정을 하고 나니 그간 내가 꿈꿨던 일들을 다 현실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 아빠는 대기업에 다니는 분답게 바빠서 얼굴은 잘 못 보지만 대신 용돈도 많이 주고 늘 넉넉한 웃음을 보여주는 상남자 스타일이고, 엄마는 깍쟁이 같은 구석은 있지만 음악을 하는 분답게 감성이 풍부해서 나와 마음이 잘 통하고 늘 내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라 간섭 말고 관심을 주는 친구 같다. 이렇게. 거짓말을 길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 이야기는 이쯤에서 그쳤지만 그런 설정이 나로 하여금 평상시에 나와는 다른 나의 모습을 꺼내놓게 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희수와 같이 있을 때의 나는 열등의식도 없고 톡톡 튀는 탄산수 같은 여자아이다. 표현도 거침없이 할 수 있고 구김살도 없으며 미래에 대해 끝없는 도전을 할 수 있는 자신감 충만한 매력녀이다. 자신감이 온몸 구석구석 배어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서든 나의 존재감이 눈에 도드라지도록 묻어나고 망설임이나 우울감 그런 건 취급하지 않는다. 늘 확신에 찬 어투라 다소 오만해 보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 지적을 하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유연함도 있는 애 등등 이런 캐릭터의 내가 희수 앞에서 탄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 게 진짜 나인지 정말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열등의식으로 괴로워하는 내가 나인지 아니면 자신감이 충만한 내가 나인지 의아함으로 골똘히 생각해 본 결과 난 둘 다 나라고 결론을 내렸다. 사람은 육면체 주사위와 같이 여러 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아니, 어쩌면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되었다던 14면체 주사위와 같을지도 모른다. 분명한 건 난 희수 앞에 있을 때의 내가 너무나 마음에 든다는 것이다. 엄마 앞에 있을 때의 나 혹은 주은이 앞에서의 나보다 희수 앞에서의 나가 매력적이다. 그래서 난 희수와 이야기하는 게 좋았다. 희수를 좋아하는 건지 희수 앞에서 새롭게 탄생한 나를 좋아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다. 희수 역시 빨간머리 앤처럼 조잘되는 내가 좋다고 한다. 희순애는 엄마가 돌아가셔서 중학생인 남동생과 아빠 이렇게 남자 셋이서만 살기 때문에 항상 고요 속에서만 지낸다고 했다. 무덤 속 같은 고요라는 표현을 써야 할 정도라고. 그래서 내가 읊어대는 오색찬란한 감정의 묘사들을 듣고 있으면 신세계를 보는 것 같아서 신기하고도 경이로운 기분마저 든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난 더더 오바를 하게 된다. 머리꼭지에 축을 걸고 360도로 사정없이 회전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오바를 한다. 물론 어떤 날은 희수와 오랜 시간 톡을 하고 나면 우울한 기분이 들 때도 있다. 거짓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너무 오래 버렸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할 용기는 없었다. 아니, 그 말을 하는 순간 난 호박마차에서 내린 추레한 누더기 옷의 신데렐라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난 희수 앞에서 12시까지가 아니라 올 나이트, 아니 평생토록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는 신데렐라가 되고 싶었다.
그 환상적인 시간이 깨지지 않기 위해선 적당히 거리를 두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난 희수가 겨울방학 때 만나자고 제안했을 때도 단호하게 거절했다. 물론 나도 희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내가 한 거짓말 때문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없었다.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양 가까이 가서 결국 날개가 녹아버려 죽게 되는 멍청한 이카루스의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아무리 그랬어도 토론대회 본선을 앞둔 중차대한 시점에 그깟 거짓말을 연명하기 위해 그런 엄청난 행동을 하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희수나 엄마가 나를 응원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나타나지만 않았더라도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왜 하필 그날이 희수네 학교 개교기념일이었던 거지? 대체 엄마는 왜 오지 말라는 내 부탁을 안 들어준 거지? 엄마의 자식 사랑은 오로지 자기 만족을 위한 거 아니야? 나로서는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돌이키면서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아쉬워하는 일밖에 할 일이 없었다.